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봉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4시간만 하더라. 그 내가 왜 아저씨는 4시간만 해요 했더니 이게 그 택시기사 하는 게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 4시간 하고 회사 가야 되는 날 안 가. 피곤해서 오늘은 일을 제끼겠다고. 나 그런 걸 다 보고 내가 그렇게 사회봉사를 했다니까. 내가 어쩔 것 같냐. 내가 꼭지가 돌겠지. 내가 뇌혈관이 막혀가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어?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내가 그런 일을 겪고도 내가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국정원 싸움하고 세월호 싸움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야권 통합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정말로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지금 야권 통합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일단 당 공천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다. 당을 개혁하고 공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모바일 정당을 만들어가는 쪽에 집중해라.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내가 묻고 싶어. 내가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지금은 주승용 욕하고 그럴 때 아니다. 정청래를 살려라 주승용을 욕하고 그럴 때 아니니까 지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끄고 당의 공천제도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김한조박 공천 안 줄 수도 있고 호남의 기득권 의원들 내쫓을 수도 있고 공천제도를 바꾸는 쪽에 집중해라. 그게 문재인을 위한 길이다. 그랬더니 허위사실로 법정 구속된 년이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리고 욕하고 앉아있더라고. 안 할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권 통합이니 뭐니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헛소리한 새끼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웃기냐면 난 왜 법정 구속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 그게 내 답변을 하잖아. 그러면 그 답변을 개무시하고 지들끼리 막 인사하면서 뭐 자기 블럭을 풀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더라니까. 나한테 법정 구속이 왜 됐어요 이거 물어봐 놓고 내가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그래갖고 지들끼리 막 인사하면서 다음에 또 물어봐 왜 법정 구속됐냐고. 그냥 정청래 지켜라. 주승용 욕하면 지네끼리 팔로잉하고 우쭈쭈 거리면서 나는 이제 몰라 야권 통합이고 나발이고 이제 어차피 텄어. 어차피 텄어. 계속해서 서로 고소고발질하고 지금 왜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쌈박질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당원들끼리 서로 조경태 고소하고 뭐 주승용 고소하고 아니 뭐 고발인가 뭔가 뭐 윤리위에 제소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조경태 주승용은 욕먹어 마땅해 그러면서 그 고소한 당원들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계속해서 486 욕하고 주승용 제소하고 조경태 제소하고 계속해서 당내에서 서로 욕하고 계속 그래. 그러면 국민들이 야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니까 나쁜 놈들 확실히 제거하고 가는구나 그러겠어? 아니면 문재인 리더십이 형편없구만 그러겠어? 이거 봐 486 수벌놈들이래. 됐어. 난 더 이상 이제 문재인한테 신경 안 써. 결국 저런 미친 사람들을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고립시킨 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되고 입장을 바꿔서
김근태 의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도 개무시했어 걔네들. 문재인이 사과해라 5월 8일 5월 10일에 밤 야간 최고위원회 나와서 사과해라. 그 다음에 또 자숙시키겠다. 그거 다 사람들 앞에서 냅다 까버렸어. 그걸 지금 잘했다고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신문 기사 나오고. 그럼 비노는 잘못이 없나요? 아, 친노만 잘못한 게 아니라 비노도 잘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 비노도 잘못했지. 친노만큼 잘못했지. 친노 패권주의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비노는 잘못한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지금 친노 패권주의란 말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 그래.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야. 됐지? 그래. 항복. 니네 주장대로 친노 패권주의 있어. 친노 비도 맞고 호남 비호남 맞고 친노 비도 맞고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지금 당이 망하고 있고. 오케이. 인정. 아니 모바일 정당 됐어. 무슨 모바일 정당이야. 다 필요 없어. 그래. 그래. 가서 정청래 구해. 가서 정청래 구하고 문재인 등신 만들기 계속해. 왜 문재인으로 안 되면 정청래 대통령 시키면 되겠네. 그치? 그래. 가서 해. 잘해. 내 이제 더 이상 거기 관심 없어. 나는 이제 오늘부터 개표 부정론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 해. 세월호하고 개표 부정론에만 관심 가질까 해. 내가 지난번에 다짐을 해놓고 또 이번에 문재인하고 김무성이가 똑같이 욕먹는 기사 보고 내가 오늘 미쳐서 그 말했어. 아 그래 그냥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문재인이랑 김무성 똑같이 광주 사람들한테 욕먹었어. 문재인이랑 김무성 광주 사람들한테 똑같이 욕먹었어.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싫어하더라.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할게. 미안해. 넘어가서 개표 부정 얘기하자. 개표 부정 얘기. 여러분 있잖아요. 그 개표 부정 얘기. 이거 내가 진짜 심각하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내가요. 그 개표 부정에 대해서 각하됐다는 얘기 있잖아. 개표 부정이 각하됐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딱 떠요. 대법원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각하. 18대 선거 무효소송이 각하됐다고 뜬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대법원에서 그 각하 결정을 내린 게 작년 4월 23일이야. 세월호 때. 세월호 때 이 판결을 내리는데요. 선거일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리 가처분도 기각이 됐어. 그게 작년 4월 23일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 한영수 쪽에서 한 건 줄 알았어. 여기 보면요. 대법원 제2부는 18일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했던 K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 무효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밝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실수는 뭐냐면 나는 이게 한영수라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각하 처리인 줄 알았어요. 대법원에서 K씨 등 3명이, 실명으로 얘기를 안 하고 K씨 등 3명이라 해서 나는 한영수를 포함한 3명인 줄 알았다니까.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이 안 돼서 아예 사건으로 접수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재판을 열지 않겠다. 재판 성립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는데, 기각이라는 건 서류상의 조건은 되지만 사유가 있어서 너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 너가 그런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데 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게 기각이야. 그럼 각하는 뭐냐 하면, 각하는 너의 주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 너가 너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한데 너의 주장은 이런 법적 조건을 채우지 못한 거야. 그래서 각하야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란 뜻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작년에 4월 23일에 봤다고. 나는 그래서 이게 한영수 씨가 주장한 내용이 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일부러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각하되지 않았는데 각하됐다고 그런다고 막 욕을 하길래 이 미친 새끼들한테 내가 뉴스를 보여주려고 찾았어. 근데 한영수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영수에 대해서 따로 찾아봤잖아. 그 한영수라는 사람 왜 1인이야? 그 사람들이 1월 4일에 소송을 건 게 있어. 그 소송은 각하되지 않았어. 그 선거 소송을 1월 4일에 한영수 외 1인이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건 각하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무효라는 그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지금 대법원에 살아있어. 나 오늘 알았어. 한영수가 누구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했던 사람이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만들었고 그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당선된 노무현은 당선 무효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 한영수야. 그래서 그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렸어.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사람이 잘렸어. 중선관위에서. 그 뭐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린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그 당선됐는데 그 당선이 무효다. 전자개표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선관위 직원을 선관위에서 이제 잘린 거야. 해임된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1월 4일에 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거야. 그리고 내가 무효 소송을 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작년 4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한 K씨 등 3명의 그 대통령 무효 청구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한영수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각하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한영수의 소송은 살아있어. 한영수의 소송은 살아있어. 내가 잘못한 거는 한영수 건이 각하된 걸로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K씨 등 3명이 소송을 건 게 각하됐다고 발표를 해서 그게 한영수 건인 줄 알았어. 그건 내가 실수한 게 맞아요. 실수한 게 맞아. 그러면 자 이거 심각한 문제야. 왜냐? 한영수란 사람이 한영수 외 1인이 1월 4일에 소송을 했잖아. 그거는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 이전에 180일 이전에 판결했어야 됐던 문제야.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까지 그 소송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다음 뉴스에 나와 있어. 한영수라고 얘기를 하면 한영수에 대해서 검색하면 오마이뉴스에 또 다른 뉴스에 그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뭐 대법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이 36,000건이라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1월 4일에 올라온 대법원 건을 심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찾아봐. 그거 나와. 내가 오늘 너무 많은 기사를 봤는데 거기 그게 나와. 그러면 이거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제소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180일 이내에 심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기소 여부를 확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심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대법원에서 이거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면 끝났을 문제야.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왜? 일부러. 내가 볼 때 일부러야. 36,000건이라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봤다. 개소리지. 한영수란 사람이 소송을 건 게 1월 4일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게 2월 8일이야. 2월 8일에 나온 내 사건에 대한 3심 결과는 8월에 내도 되는데 4월에 처리했다니까. 근데 1월 4일에 소송한 게 시간이 일이 너무 많아서 못했다. 말이 안 되지. 내가 산 증인이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한 건데 한영수 씨가 소송을 건 건데 원래 선관위 소송은 중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거는 거야. 선거법에 무조건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내가 또 한영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다 찾아봤잖아. 한영수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 실형 선고를 받았어. 봤죠, 그거? 한영수가 쓴 책, 그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서 그 명예훼손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이게 박근혜 명예훼손이고 부정선거 개표 부정이라는 그 주장이 허위라서 개표 부정이라는 주장이 허위라서 한영수란 사람이 실형받고 유죄받고 실형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한영수가 지금 유죄를 받고 살고 있는 그 명예훼손 대상이 선관위 직원 박모 씨야. 전자개표 때문에 지금 실형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 박모 씨한테 한영수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사실로 시인을 했다라는 그 박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앙선관위가 그 엑셀 파일을, 그 엑셀 파일, 유명한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이 최종 수정이 12월 18일 1시 11분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날짜 틀린 게 아닌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엑셀 파일이 조작된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욕을 한 건데 항소 이유서를 읽어보니까 한영수 씨 몰라 그게 내가 한영수라는 사람의 항소 이유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길래 거기 나오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114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어떤 한 번호로 연결이 돼. 근데 그게 번호가 칼라링이 나와. 그 법무법인 땡땡이라는 그 회사에 전화를 그 회사에 대해서 114에다 대표번호를 물어봤어. 그래서 그 대표번호를 받았는데 그게 1543가로 시작한 무슨 대표번호야. 아니야.
1644에 뭐 0땡땡땡으로 시작하는 대표 번호야. 그 1644는 개인 번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전화를 했더니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더니 그 법무법인 그 회사를 알려주겠대.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법무법인 그 회사를 전화를 했어. 했더니 법무법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인터넷에 이런 항소이유소가 있는데 그 항소이유소에 나온 변호사들이 다 있는 거 맞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기 법무법인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항소이유서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줄 수가 없대. 대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대답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해줄 그 의무가 없어서 말 안 해주겠대. 알았다 그러고 끊었어 내가. 그래놓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항소이유서는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 법무법인에서 낸 거고, 근데 냈다고 지금 무슨 카페에 돌고 있는 글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그 법무법인의 입장이야. 그걸 내가 미리 밝혔어. 그걸 밝혀놓고 그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 박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두 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그 명예훼손 내용이 뭐냐면 그 엑셀 파일 때문이야. 그런데 그 엑셀 파일이 그러면서 이제 이 한영수란 사람은 그 엑셀 파일 날짜가 1월 11일, 그러니까 그 17일, 18일 1시 11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개표 조작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그런 내용을 항소유서가 쭉 나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JXLS라는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양식이 있대. 그 양식은 미리 툴을 만드는 거래. 미리 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 엑셀 툴, 즉 엑셀 틀거리, 엑셀의 틀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엑셀 조건으로 정보들을 읽어드린다는 거야. 예. 읽는 방식이래. 그 JXLS라는 그 엑셀 파일 용어가 읽는 방식이래. 지금 난리가 났어. 자, 설명 잘 들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한영수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내가 법무법인에다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내가 그 항소이유서의 내용하고 설명이 틀리면 나한테 얘기해.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JXLS라는 그 엑셀 파일의 내용이 그건 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걸 잘 몰라서 한영수란 사람이 그 엑셀 파일의 그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툴을 몰랐다. 이해를 못했다. 이게 항소이유야.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 항소이유서가 쭉 있더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한영수란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해서 유죄 징역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개표 부정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선관위 직원 박모 씨 자기는 시인한 적이 없는데 그 책에 시인했다라고 썼다. 그래서 박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엑셀 파일을 전날 만든 엑셀 파일 그게 전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믿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그 선관위 옆에 지나가는데 대형 트럭이 막고 있더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서버를 교체하는 중이다. 그게 1월 5일에 누가 1월 5일에 서버를 교체한다는 선관위 옆에서 트럭을 보고 그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사실로 믿고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서버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 서버를 바꿨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선관위장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미처 허위사실인지 인지를 못한 거다. 그리고 이건 그 명예훼손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한 거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더라고. 항소이유서 내용이.
자, 그렇다라면 결국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그 항소 이유서가 만약에 정말로 한영수 씨 측의 항소 이유서라면 그 항소 이유서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한영수 항소 이유서라고 한번 찾아봐. 거기 보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 JXLS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엑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걸 그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고쳤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대로라면 현재 그 항소 이유서가 맞다면 그게 대법원의 한영수 씨 항소심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가 맞다면 이거는 지금 한영수 씨의 주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선관위 직원이 그 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있는 것 같아. 말을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복도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봐서 자기는 사실로 믿었다라는 거야. 항소 이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박 씨가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그 표현 나오니까 찾아봐. 사실 적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을 쓴 거다. 뭐냐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면.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쭉 썼어. 그래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 핵심은 뭐야? 이 전자개표가 그렇게 부정선거였냐 아니냐가 핵심이잖아. 그런데 항소 이유서에는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였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전자개표가 그 부정선거였다고 항소 이유서에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한영수 씨가 그게 조작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었다. 허위 사실로 인지하고 한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항소 이유서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자, 한영수란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개표 부정 증거는 없다는 거야. 결론은 지금 항소 이유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항소 이유서가 맞다면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잘못 읽은 거야? 수개표와 무관한 법률 다툼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한영수 씨가 계속 감옥에서도 개표 부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읽어봐봐. 한번 항소 이유서를 읽어봐봐. 한영수 씨가 개표 부정을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한영수란 사람이 소송을 건 게 살아있다. 그건 뭐냐? 자, 이 대법원이 문제인 거야, 이거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부분은 한영수란 사람이 소송을 건 게 각하된 걸로 오해를 했어. 그거는 대법원에서 한영수란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K씨 등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부정개표 주장하는 수개표론자들의 소송이 각하된 걸로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각하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영수란 사람이 2013년 1월 4일에 소송한 건 각하되지 않았어. 왜? 1월 4일에 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긴 게 아니야. 그러면 대법원은 여기부터가 중요한 얘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대법원은 이걸 1월 4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7월 안에 이걸 소송을 했어야 돼. 심리를 했어야 됐다고. 근데 안 한 거야. 각하된 사건이 아닌데 심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신문기사 찾아봐. 선거법에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나 정당이나 선거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달 이내에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러면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판결해야 돼. 근데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법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이 38,000건이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라고. 왜? 내가 2월 8일에 나왔어. 13년. 그러면 내가 나오기 한 달 4일 전에 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건을 검토했겠지. 그래서 4월 달에 판결 낸 거 아니야. 대법원에 있는 38,000건 중에 내 건도 있었던 거지. 내 거 2달 만에 판결했다니까? 나는 고등법원 판결이 2월 8일에 나왔어. 그러면 2월 8일에 나온 내용, 2월 8일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달 만에 처리하고 1월 4일에 나온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왜 180일 기한 넘긴 거야? 빨리 판결하면 논란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사건이 많아서? 뻥까지 마. 내 거 심리할 시간 했으면 됐지. 역사적 기록이야. 내가 고등법원 판결 받은 날은 2013년 2월 8일.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날은 1월 4일. 1월 4일에 제기된 소송이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2월 8일에 나온 나에 대해서는 4월 11일에 두 달 만에 판결해놓고? 이 역사적 증거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감옥 간 거야. 나는 정말 내가 그때 감옥 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 감옥 갔다 내가 나온 게 날짜로 나와 있잖아. 2월 8일. 여기 판결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나 우리 방송국 게시판에 딱 나와 있네. 판결 선고 2월 8일. 고등법원 판결이야. 고등법원 판결문이 2월 8일이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만에 났다고. 그러면 그동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했다라는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1월 4일에 소송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끈 거 아니야. 난 2월 8일에 나왔는데 4월에 판결 났다니까. 자, 역사적 증거야.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대법원은 왜 K모씨라고 이니셜로 표현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나부터 이건 각하된 사건인 줄 오해를 했어. 왜 사건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K모씨란 사람을 마치 이 사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언론에 제보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징역형이야. 두 번째, 그러면 이 한영수 외 1인이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은 각하되지 않았는데 왜 180일 이내에 심리하지 않았는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일이 많아서 뻥까지 마시고 내 거 2월 8일에 판결 난 거 2달 만에 판결하셨잖아요. 응? 내 거 할 시간 했으면 됐지. 그지? 왜 거짓말하고 그래? 이 역사적 사실이야? 내가 지금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 똑같이 선거법이고 나는 개인이고 이건 대통령 선거야.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180일 이내에 판결하라고 나와 있어.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부정론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거야. 지금 방포가 아니고요.
적인 것 같은데요. 녹화 시간 때문에. 버퍼가 지금 심해요. 어때요? 지금도 버퍼가 심해요? 지금도 버퍼가 심해요? 지금 괜찮죠? 이게 너무 이렇게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 3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버퍼가 있었어요. 녹화 파일 넘어간 소리야. 여러분 항소이유서 봤습니까? 지금 한영수 씨의 항소이유서 봤어요? 지금 한영수 씨의 항소이유서는 한영수 씨가 개표 부정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그러니까 한영수 씨를 변론하는 회사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표 부정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서버를 교체했다는 거, 서버 교체한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일반 선관위의 일반 사무용 서버를 교체한 거래. 대선 관련 자료를 서버 교체한 게 아니라 선관위의 일반 사무 보는 서버를 교체했다는 거야. 그거를 한영수 씨가 몰랐다. 그러니까 고의로 명예훼손한 게 아니다 라는 논리를 피고 있고, 그 다음에 JXLS라는 엑셀 파일의 확정 날짜가 1월 11일로 그러니까 하루 전날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거다. 즉 JXLS라는 그 시스템을 비전문가라서 몰랐던 거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 3가지, 박모 씨라는 중선관위 직원이 시인을 했다. 그것도 시인한 게 아니고 시인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중선관위 서버 교체에 대해서 오해한 거다. 근데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엑셀 파일, 그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고 얘기한 거다 라고 나와 있어. 내가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겁니까? 항소유에서 읽어본 사람, 내가 지금 항소유에서 잘못 읽었어요? 지금 항소이유서에는 한영수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얘기한 거지, 그게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고의로 명예훼손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라는 논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거 무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영수 이 사건이요, 내가 볼 때 결정적일 때 무죄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잘 기억해도. 왜냐?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거기다 공무상, 공무원의 공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옛날에 노무현 때 노무현을 그렇게 욕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니까?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국가 고위 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정적일 때 한영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무죄, 그러면 전부 다 개표 부정이 무죄받은 줄 알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영수란 사람은 지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똑바로 설명을 안 했다. JXLS라는 그 엑셀 파일 양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영수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었던 거야. 또 서버 교체한 게 사실이야. 그러면 이거요, 명예훼손 해당 안 돼요. 그 2가지만 가지고도 중선관 입장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내가 법정 재판 받아봐서 알아. 또 박모 씨가 시인했다라고 쓴 표현은 시인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결정적일 때 이거 무죄 판결 내려서 또 개표 부정에 혼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지금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는 있다 없다? 현재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는 없어. 다만 한영수라는 사람이 노무현부터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전자개표기라는 기계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는 있어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는 거 맞아.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부터 당선 무효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라고. 한영수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개표 분류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개표 분류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 실제로 선관위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오류가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거야. 제때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리고 분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분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맞아. 그러나 분류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류기에 오류 가능성은 있지만 오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없다.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금 한영수라는 사람이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건 개표 부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징역 사는 게 아니야.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영수라는 사람이 무죄를 받아도 개표 부정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식된 게 아니라고. 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표 오류는요, 언제나 있었어요. 모든 선거에 있었어. 그 다음에 부정투표 있잖아. 왜 그 투표용지가 막 쌍으로 나오고 접혀서 나오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 늘 개표 오류는 있다니까? 개표장에서 오류는 있어요, 늘. 그러나 내가 이 얘기할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선거를 할 때였어. 대학교를 졸업하던 마지막 선거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그 총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어떤 외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외국인 학생이 선거하는 마지막 날 선거를 하러 갔더니 누가 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투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그 내용을 우리 쪽 후보, 우리 팀에서 물고 있는 후보한테 제보를 한 거야. 그래갖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어. 그래서 투표함을 투표를 중단시키고 부정선거의 증거다. 아니 그 외국인 학생이 자기가 투표하러 갔더니 누군가 대신 투표를 해버린 거야. 본인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이 대리투표라는 것이 확증을 잡았기 때문에 증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한 거야. 그 내가 지지했던 후보 측에서 중선관위에 질문을 했어. 그러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그냥 없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개봉하지 않고 이 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중선관위에 물어본 거야. 그때 중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나 개표 오류는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이 당선된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유리한 선거에서 개표 부정을 한다는 거야. 일부러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투표함에다가 잘못된 투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투표함을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지는 쪽에서 이긴 사람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개표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그렇게 문제가 생긴 숫자, 즉 대리투표란 증인이 선거의 낙차, 가령 이 선거 표 차이가 1000표다. 그런데 대리투표의 증인이 1200이다. 1200명이 우리 1200명은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나왔다. 그럼 이 선거는 무효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부정의 오류의 숫자가, 부정의 투표 숫자가 선거의 낙차, 떨어지고 당락의 차이를 넘지 않으면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는 게 선거법이라는 거야. 이해해? 이해해? 설명충은 또 뭐니? 너는 바보충이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거법이라는 게 항상 일부러 지는 쪽에서 당선자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 투표용지가 발견되면 그걸 무효로 했다는 거야. 그걸 이승만이 이용했었던 거예요.
이승만이 그걸 이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선거법을 바꿀 때 그 부정 투표한 투표 용지의 숫자가 그래서 왜 투표 용지보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인단보다 투표 용지가 더 나오는 투표함이 많아. 원래 이 동네 유권자가 이 동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만 명인데 2만 500표, 2만 300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누구 지는 쪽에서 일부러 부정 투표 용지를 집어넣은 거야. 부정 투표 용지를 넣어서 그래서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 투표 숫자가 그러니까는 그 투표 오류, 개표 오류 숫자가 당락에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를 넘어서면 선거 무효. 그 오류가 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 이내면 선거 인정. 그게 선거법이라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 옛날에 일부러 그 자기 동네에서 제가 투표해서 당선될 것 같으면 걔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반대파가 부정투표용지를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투표함을 무효로 만들려고. 그러지 못하도록 그 낙차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동안 개표 부정 얘기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내가 왜 개표 부정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개표 부정에 대해서 떠들지 말아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그 낙차 폭이 낙선 낙차 폭이 그 오류 범위보다 크다고. 그래서 이건 얘기해봤자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요 얘기하니까 또 다 도망갔어. 나중에 돌아와 또 개소리 하려고 그러지. 표차가 크면 그 오류의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엑셀 파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박근혜야. 박근혜인데 그 엑셀 파일을 선거 다음에 아무나 확인할 수 있게 올려놨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상식적으로 그 투표 결과가 하루 전날 엑셀 파일이 완성돼 있었다. 그거를 중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공지해 놨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본다라고 얘기하면 한영수 씨가 그 자료를 어디서 구한 건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데? 그것도 중요해. 그 자료를 구한 방식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루 전날 결과로 하루 전날 나온 건 틀을 만들었다고. 툴. 정보 처리의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각 지역에서 투표인, 그러니까 뭐 선거인단 수, 그 다음에 투표인 수, 그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 그걸 처리하는 틀거리가 완성된 게 하루 전날이라고. 거기에 나중에 내용을 갖다 넣은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절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타진요로 생각해. 타진요 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학생이 그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한 거, 졸업사진 뭐 여러가지 활동사진 수상 경력 이거 다 찾아서 보여줘도 안 믿었어. 그래서 나중에 MBC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을 찾아갔어. 아니 학교의 임직원을 찾아갔죠. 교직원한테 타블로가 정말 학교 다니는지 확인을 해줘요. 생방송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방송으로 나왔어. 그래도 안 믿어. 그 직원 가짜라고. 내가 볼 때 이만큼 설명해도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적당할 때 박근혜한테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아마도 한영수 씨가 무죄 받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한영수 씨가 무죄 받고 나오는 건
개표 부정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선관위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무죄를 받는 거야. 그건 내가 봐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돼. 왜?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대답을 못 해놓고 명예훼손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는 한영수 씨가 선관위 직원 둘한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거고, 그거는 개표 부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사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한영수 씨가 감옥에 간 이유는 개표 부정을 주장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선관위장하고 박모 씨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즉 서버를 교체해서 선거 자료를 지우려고 했다. 그게 아니었다. 또 하루 전날 날짜로 확정된 엑셀 파일을 보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엑셀 파일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아도 개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만큼 설명해도 이해 못하면 그건 소보다 못한 놈이야. 내가 사람한테, 내가 소한테 이거 설명하면 소가 영문으로 논문을 쓸 거야. 자, 그동안에 개표 부정 주장을 했는데 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더라. 그런 사람 손. 그동안에 개표 부정 주장에 대해서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사실을 알게 됐다. 손. 아니, 이렇게 개표 부정을 많이 믿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라는 게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거야. 자, 나중에 이 한영수 씨가 항소할 때 항소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말 못 믿겠으면 가서 항소 그 이유를 물어봐. 한영수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박모 씨 선관위 직원 박모 씨와 중선관위장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재판에서 한영수 측 변호인이 뭐라고 논지를 펴는지, 끝까지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가서 봐봐. 부정선거백서 저자 2명이 징역 2년형을 사는 이유는 선관위 직원 박모 씨와 중선관위장이 서버를 교체해서 선거 결과를 지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개표 부정이라는 주장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영수란 사람은 자기가 개표 부정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지, 허위사실이라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게 논조예요.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지? 계속해서 지난 주말 내내 내가 광주를 갔다 왔는데 계속 이걸 퍼돌리는 거야. 내가 허위사실로 법정 구속됐다. 그 다음에 개표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각하된 게 아닌데 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주말 내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한 거야. 분명히 대법원에서 대선 무효소송 각하라는 발표를 했고 나는 그게 한영수 씨인 줄 알았다. 왜? K모 씨 외 3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표 부정 선거는 대선 무효소송은 한영수 씨 건밖에 몰랐고 그게 각하된 걸로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에서 한영수 건은 지금까지 각하시키지도 않고 심리도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게 뭐냐?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무조건 심리해야 돼. 심리 들어가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기각을 시킬 건지 각하를 시킬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소송을 받아들일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한영수 외 1인이 주장한 내용을 각하도 안 시키고 기각도 안 시키고 처리도 안 했어. 각하라는 건 그 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 기각이라는 건 사건 성립이 됐지만 의미 없다, 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 기각이고, 기소 기소 중지 내지는 불기소, 이거는 기소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건 지금 대법원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182일 이내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개표 부정 론자들한테 계속해서 빌미를 주고 있다고. 나는 개표 부정 없었다라고 믿어요. 나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나는 개표 부정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표 부정으로 박근혜가 당선됐다라는 주장은 실질적 증거가 없다. 그게 내 최종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선거법이야, 선거법. 선거법에 182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나와 있어, 법안으로. 180일이 안 지난 거 아니. 이런 등신을 봤나. 야, 13년 1월 4일에서 180일이면 6개월이야. 13년 7월 4일이 180일이야. 180일이 안 지난 거 아닌가요? 너 나가! 나가! 쟤네들의 목적은 날 지쳐 죽이게 하려는 거야. 자, 내가 설명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있냐고. 나는 사실만 얘기했어. 나는 사실만 얘기했고, 한영수라는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개표 부정이 사실로 인정됐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영수라는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 건 선관위 직원 박모 씨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게 개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말길 못 알아들으면 내가 볼 때 그거는 바보거나 아니면 요원이거나 일부러 개표 부정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논점을 흐리는 거야. 항상 개표 부정이 언제 나오냐면 아주 결정적일 때, 항상 결정적일 때 나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주말에 친노대 호남에 단결해야 된다라고 가서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안 미워한다, 그런 얘기 내가 생방송으로 보여줬어. 그런데 이때 개표 부정 얘기가 또 나와. 주말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호남과 친노가 단결해서 야권 통합하고 새롭게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개표 부정 얘기가 또 나왔어. 지금 이 판국에. 내가 가장 어이없는 주장이 뭐냐 하면 투표소에서 개표하라요. 투표소에서 개표하라. 그게 왜 어이가 없냐. 지금 투표함을 구별로 모아요. 모든 구에 개표소가 있어요. 구에 선관위가 있고 그 구 선관위에서 개표장으로 가지고 와. 개표장으로 가지고 올 때 그 직원들, 거기 그 선거 그 참관인들이 있어요. 참관인들이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닫아서 그걸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여는 거라고. 개표장에서. 그 개표장 참관인이 또 다 있고, 그것도 이 개표장 참관인이 선관위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야. 후보별 참관인들이 다 있어. 후보별 참관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고.
근데 뭐 밀봉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 어? 밀봉 도장이 안 찍혀 있었다. 그런 주장을 누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밀봉 도장이 안 찍혀 있을 수 있다. 그거 맞아요. 왜 그러냐? 어떤 선거, 가령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강남에 모 유명한 오피스텔은 선관위 직원이 못 들어간대. 주민 말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투표함만 거기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오피스텔인데 뭐 주상복합 건물인데 선관위 직원도 없고 각 정당별 참관인도 못 들어가고 투표함하고 투표용지만 들여보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투표함은 무효로 해야 돼요. 그 투표함은 무효로 해야 된다고. 선관위 직원도 없고 후보별 참관인도 없는 투표함은 무효로 해야 되는 거야. 어? 그거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건 당선 무효가 아니라 그 투표함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런 데다가 투표함을 넣어줘? 투표함을 넣었으면 반드시 참관을 해야지 등신 새끼들아.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 개표 부정이란 주장. 자, 그러면서 이제 수개표 얘기를 해요. 수개표를 해야 된다. 수개표. 이승만이 부정선거할 때 전자개표기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할 때 막 불 끄고 숫자 지우고 막 그럴 때 전자개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없었어요. 이승만이 부정선거할 때 다 수개표했어. 수개표하면 부정선거가 사라진다고 누가 그래? 수개표하면 부정선거 사라진다고 누가 그러냐고.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그 민주화운동 오래 했다는 선배들도 그 수개표론을 믿어. 이게 내가 볼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믿는데 잘 몰라서 그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전자개표기가 지금 한영수 씨의 주장은 뭐냐면 전자개표기 자체가 부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도 당선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박원순도 당선 무효고 안희정도 당선 무효야. 왜? 노무현,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전부 전자개표기로 당선 확정된 사람들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한영수 씨가 주장하는 건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개표기로 투표한 거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야. 그러면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고 안희정이 충남지사가 아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닌 거야. 그 수검표를 안 했다는 주장요. 수검표를 안 했다라는 주장도 그거 선관위 입장은 수검표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전자개표기가 뭐냐?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 투표 숫자를, 그러니까 뭐라 하나, 투표 결과를 빨리 내오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래갖고 수동으로 할 때 밤을 샜어요. 사람이 손으로 세가지고 밤을 샜다고. 밤을 새가지고 다음날 낮에 돼야지 선거 결과가 나와. 그런데 이 개표 분류기는 뭐냐면 그 그림을 읽어갖고 분류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재인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 옆에 딱 있고 그 개표가 분류돼서 나와. 그러면 그걸 돈 세는 기계로 쫙 세. 그 돈 세는 기계로 셀 때 만약에 박근혜 지지자한테 문재인 표가 가 있다. 혹은 문재인 지지자 표에 박근혜 표가 가 있다. 표가 난다고. 개수기로 다 세서 그게 중앙으로 쏴지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개표 부정 얘기를 한 사람들은요. 목표가 다를 리 있어. 투표하면 뭐하나. 나한테 텔레그램이랑 트위터로 투표하면 뭐하나.
개표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글을 보내더라니까. 내 텔레그램으로 받았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투표하면 뭐하나. 정당한 개표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지 명단 확인해봐. 나는 따놨거든. 3명인데 3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 요 주말에. 결국 개표 부정의 근거는요. 개표 부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목적은 투표 참여 의미 없다. 노무현도 당선 무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기어이 또 말 안 듣고 안 믿지. 요즘에 어차피 투표해도 바뀌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뭐 공정한 선거라는 보장이냐 이렇게 글 쓰는 거 보신 분. 요즘에 게시판, 그러니까 뭐 게시판이나 카페에서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 보신 분.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제대로 개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표 하나만 하다 이런 거 보신 분. 벌써 있네. 그치? 그들의 주장의 목표는 그거라니까. 개표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그거라고. 그런 의도야, 그런 의도. 투표하지 말라고. 귀가 얇은 젊은 유권자들한테 이거 개표 부정이니까 너 투표하지 마라. 투표해봤자 방법 없다.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개표 부정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댓글 보면 5개 정도는 있다. 걔네들이 누군지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댓글 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시 이야기. 예, 여성시대 사건.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성시대 사건을 건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된 자료를 보고 싶다.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시의 주장을 비판하는 자료는 나한테 온 게 없어. 여성시대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물을 올렸단 말이야. 그 여성시대에서 공개 게시물을 올렸고 내가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반론이 없어.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 그러면서 반론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이거 또 귓말하고 앉아있는 거 봐라.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채팅창에 한마디도 쓰지 말라 그랬지? 네가 여시의 주장이 허구라는 걸 주장할 글을 올리기 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계속 나한테 귓말하면서 뭐 여성시대 언급하면 안 돼요. 지금 SLR에서 법무법인팀에 지금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함. 왜 언급하면 안 되는데? 누가 언급하지 말래? 웃기고 앉아있어. 강퇴시켰어. 본방으로 올 거야. 본방으로 오면 이제 또 블랙 걸어야지. 이 여시 사건이요. 내가 여시 쪽 사람들한테 여시의 게시글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 난 먼저 나무트리를 봤어. 나무트리에서 여시에 대해서 쭉 비판한, 그러니까 여시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이런 짓을 했다. 그 글을 쫙 봤어. 이 상황이 심각하네? 그러고 나서 여성시대에서 그 반박글을 올린 걸 봤어. 반박글 올린 걸 봤는데 그래서 다시 나무트리를 보니까 나무트리에 나온 내용에는 여시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단정적 선언은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안 나와 있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무슨 자료를 볼 줄 모른 거야? 나무 위키에서 여성시대의 사건 일지를 쭉 썼는데 그 사건 일지에 대한 근거 자료 이걸 내가 못 봤다고. 그런데 여성시대가 나무 위키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여성시대가 오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쭉 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얘는 자료가 한 번에 다 있어. 근데 나무위키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근거를 못 봤어. 선언은 봤는데 근거를 못 본 거야. 누가 봐도 나무위키를 처음에 보잖아. 믿을만해. 그런데 여시의 반론글을 본 다음에 나무위키를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나무위키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무위키에서 16일 새벽에 글이 올라왔다며. 15일 밤에 연북계를 옹호하는 글이, 나무위키에 연북글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내가 나무위키 주장을 읽어봤는데 요 나무위키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근거를 못 봤다. 근데 이 여시 글에는 다 근거가 나와 있으니 이 여시의 반론이 사실이 아니란 증거를 대라. 그렇게 내가 주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그 증거는 안 나왔어. 대신 나무위키에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연평계를 옹호하는 쉴드 치는 내용이 올라왔다며. 뭐야 이거? 지금 인증하는 거야? 연북계를 뭔지 모르면 15일 방송 찾아보세요. 지금 인증하는 거야? 그 자료 나왔어요 진짜? 나무위키가 그 소위 그 진짜 연북계를 옹호하는 글을 썼어요? 연북계리 누구냐 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국정원하고 싸울 때, 국정원에 내가 이제 국정원이랑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에 마음대로 프록시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연북계 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 해킹한 애들이거든. 그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애들인데 거기 들어가는 거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막 우겼어.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 서울대가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을 한 사건이야. 그게 연북계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니 서울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끝난 사건인데 다음날 서울대가 망치부를 꺾었다고 뻘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보수 네티즌 망치부인을 꺾다 이랬다니까? 나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 꺾긴 뭘 꺾어! 그때 자기네들은 한 3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들이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대낮에 전화를 한 거. 그날 대낮이었어. 대낮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매일매일 북한 방송을 보고 매일매일 우리 민족끼리 들어간다는 거야. 다 그러지 않느냐. 그 내가 노동신문을 어디서 보냐. 북한 방송을 어디서 보냐. 나는 우리 민족끼리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러고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국정원한테 그 남자들 전화 받기 전에 1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프록시를 변경해서 수시로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숫자를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여직원이 안내를 했어. 생방송에 나갔어. 근데 이놈들이 3일 동안 전화를 하면서 국정원에 다시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그 내가 야 생방송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맞다 그랬다니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전화해보래. 그래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선에서 답변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바뀌어 있는 거야. 나한테 전화한 애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응? 나한테 전화한 남자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언제였냐면 2010년 11월 일이야.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있었던 일이야. 내 날짜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 그해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그 연평도 포격 때 연평도 북계 갤러리라는 게 만들어져. 그런데 그 연평도 사건이 그 안상수 보온병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렸어. 물론 그 전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었다라는 게 국회에서 터지면서 그거 덮으려고 안상수 보온병 사건 일으키고 그걸로 덮인 거야 연평도 사건이.
더 이상 언론에 안 나왔어. 그때 연평도 북계 갤러리 애들이 움직이면서 그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이 그해 12월에 있어. 그걸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고 막 띄워준 거야. 그 내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그 망가뜨린 거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북한 사이트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나랑 우리 신랑이 빨갱이라고.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 맞거든요. 나중에 그로부터 3주 뒤에 방통에서도 그렇게 다시 발표를 했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대량으로 위반했다는 얘긴데 그걸 지금 잘했다고 부추기는 거냐. 우리나라 공공언론이.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판했더니 조선일보가 나랑 우리 신랑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던 사건이야. 그때 연북겔이 나와. 그러면서 그 연북겔 애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그랬지. 야 근데 너네 국정원 여직원의 대답이 바뀌어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 내가 이제 일부러 3일 만에 전화를 했어. 걔네들이 계속 국정원 여직원한테 전화를 그걸 논점으로 만든 거지. 3일 만에 내가 국정원 여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질문했더니 말이 바뀌어있는 거야. 그 내가 헐 어이없어 답변이 바뀌었다 하면서 끊은 다음에 야 근데 너네 국정원 여직원이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애들이 조용한 거야. 조용해졌어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이 그 이제 서울대 애가 나한테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 와서 계속 시비를 걸고 막 악플을 달다가 내 딸 사진을 걸고 사고를 친 거지. 근데 내가 그걸 잡고 DC에서 매장을 시켜버렸다고. 그게 연북길 사건이야. 나무위키는 왜 연북계를 쉴드 칠까요? 그 다음에 지금 여시에다가 내가 조사를 의뢰한 게 있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시 애들이 자기네가 잘못했다라고 되게 많이 편지를 보내. 메일에 여성시대 애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한대.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이게 이제 탑시크리트라는 여성시대 안에 한 5만 명 정도가 4만 몇천 명의 회원이 카페가 있었고 얘네들이 소위 19금 자료를 주고받은 거야. 19금 자료를 주고받다가 3년 전에 이게 폐쇄됐다는 거예요. 탑시크리트가 폐쇄가 됐는데 그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거야. SLR에서 베타 서비스를 여는데 그때 우리 여성시대가 회원이 많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면 탑시도 다시 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글이 처음 올라왔다는 거야.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몇 년 만에 탑시를 다시 열자는 글이 올라왔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대.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가서 열고 그런 탑시의 자료들을 올리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부금 문제더만. 불법으로 배경음악 쓴 거, 그 다음에 그 야동을 주고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처벌받겠다. 그러나 자기네들 몇 명 때문에 여성시대 전체가 비난받는 거 옳지 않다 하면서 탑시 애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면서 왜 그 그러니까 7개월 전에 누가 왜 그 SLR에 베타 서비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 베타 서비스가 읽은 사람이 100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여시에다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얘네들 주장이야. 또 하나, 무슨 어느 사이트에 가면 여성시대 아이디를 삽니다. 그런 공지글이 올라와 있대요. 예. 여성시대 아이디를 산다는 공지글이 계속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야. 그게 중고거래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성시대 사이트를 애들이 구해가지고 누군가 작전을 핀 거라니까. 보니까 지네들이 자기네들이 올린 글에 나와. 무엇보다 여러분, 그 여성시대에서 올린 반론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지. 여성시대에서 올린 반론 보여줬지. 내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나와 내 딸을 모욕하는 그 연북겔과의 싸움 끝이야. 연북겔과의 싸움이 1월 14일에 끝나. 2011년 1월 14일에 끝났는데 그 우리 딸을 강간하고 싶지 않냐는 글이 올라와서 내가 DC에다가 일렀어. 그러면서 DC인들이 처리해달라. 결국 DC에서 폭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연북겔에서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아무도 게시글을 못 올리는 게 1월 15일이야. 그런데 그 1월 15일에 어떤 놈이 이응이응이란 이름으로 나와 내 딸을 모욕하는 걔네들이 계속 올렸던 게시물이 있는데 그걸 올려. 그 다음에 그 밑에 좌익교수라고 로그인을 해서 거기다 악플을 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익명으로 글을 쓰면 IP가 나온대. 그 DC 인사이드가 익명으로 글을 쓰면 IP가 노출이 되고 로그인을 하면 IP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익명으로 글을 올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댓글을 달아서 같은 사람이 써놓고 같은 사람이 썼을 때 그거를 지가 댓글 다는 방법이래요. 익명으로 쓰고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유도한 건 나에 대해서 여전히 욕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그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악플을 다른 거야. 로그인을 해서. 아무도 안 다른 거야. 왜? 그 전날 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애들이 완전 전멸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게시물에 글을 못 다른 거야. 댓글을.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다른 게 들킨 거야. 좌익교수 혼자서 댓글 달았어. 지금도 혼자 남아있어. 그 글이. 물론 삭제했지만. 그게 국정원 직원이 그런 거야. 자, 잘 들어요. 뭐요?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을 조정할 때 그렇게 이응이응 익명을 써. 그래서 글을 올려. 그런데 맨 처음에 5월 2일에 여시가 오유에서 여론조작을 그러니까 여시가 실제로 자기네들이 여론조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여론조작을 한 증거다. 그러면서 올린 자료에 보면 5월 2일에 그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이응이응이란 이름으로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막 이응이응들이 댓글을 달어. 다 익명으로. 그 애들은 누굴까? 그리고 5월 4일인가에 또 가서 그 여론을 만들어서 가서 오유에 가서 이 글을 퍼돌려.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결국 실제로 여론조작을 한 조직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오유에 가서 여시를 욕하는 여론을 조작한 거야.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그런데 내가 뭘 느꼈냐면 그 옛날에 말이에요. 2004년도에 정사계리라고 있었어. 정사계리라고 2004년도에 DC 인사이드에 되게 유명한 갤러리가 있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 정사계리들이 소위 개주기 걔가 막 웃는 그림 그거 만들어갖고 나왔던 애들이 정사계리였어. 노무현 탄핵 무효. 그래서 정치사회 갤러리가 그 DC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었어. 되게 영향력 있고. 그런데 그 DC 인사이드에서 어느 날 전효 김근태 의원을 초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회를 했어. 그러더니만 어떤 애가 야 이번엔 전효옥을 데려다 까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전효옥을 불렀어. 그런데 전효옥을 부른 날 그날 참여했던 애들이 전효옥 근데 이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효옥 팬클럽으로 변화가 된 거야. 그날부터 정사계리 화학 수준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DC에서 정사계를 정사충이라고 부른 거야. 뭐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야. 정사충이라고 부르면서 정사계를 욕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사계에서 정상적 애들이 다 나간 거야. 다 나가고 정사계를 죽어갔어.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어. 그게 2004년의 일이었으니까 2005년 6년에 거의 정사계는 죽은 사이트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코겔이 유명했어. 코겔, 야겔, 또 무슨 겔. 결국 이제 그 갤러리 중에 제일 사람 많았던 게 그런 데였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2006년, 7년은 코겔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갔었어. 제일 웃기는 거라고. 그런데 코겔에 와서 얘네들이 작업을 한 거야. 코겔에 들어와갖고 애들이 그 홍어 전라디언 막 이러면서 작업을 한 거야. 근데 코겔 애들이 내쫓았어. 걔네들 내쫓아가지고
걔네들이 나가갖고 따로 만든 게 걔네들이 나가서 따로 만든 게 코프리카야. 코겔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제 코겔에 가가지고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코겔 애들이 야 너 정사충이지? 그래서 막 애들이 크크크크 웃은 다음에 막 섹스하는 그림을 만들어갖고 다 웃겨버렸어. 결국 코겔에서 작업이 안 된 거야.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깔아보려고 그러는데 코겔 애들이 야 정사충이다! 그래서 막 도배를 해버리는 거야. 놀려버리고. 코겔에서 작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소위 코프리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코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아프리카를 디스한 거였어. 그게 아프리카를 디스해갖고 2009년 겨울에서 2010년 봄에 그 사건이 다 터지는 거야. 데프콘 사건. 코프리카에서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뿌린 거야. 코프리카랑 힙합 갤러리. 코프리카하고 힙합 갤러리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돌렸어. 근데 코겔이 뭐냐면 코미디 갤러리. 그러니까 그 코미디, 그러니까 개그 프로들을 보고 그 웃긴 내용들을 막 올리면서 좋아하는 갤러리였어. 코겔이. 근데 지금은 코겔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DC 인사이드에 제일 인기 있는 갤러리 중에 하나가 코겔이었어. 코미디 갤러리. 그 웃긴 얘기 계속 올리고 웃긴 사진 올리고 좀 애들이 소위 막장들이 모여 노는 데가 코겔이었다고. 근데 코겔에 애들이 들어가갖고 막 정치적으로 작업을 하려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코프리카라는 걸 만들고 힙합 갤러리하고 코프리카에서 소위 힙합 음악처럼 아프리카를 디스하는 노래를 만든 거야. 그 디스한 노래가 아프리카의 여자 방장들에 대해서 속옷을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해. 그게 후렴구로 들어가는 노래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BJ들을 사진을 쫙쫙쫙쫙 보여줘. 4-5명 땅땅땅땅 보여준 다음에 걔네들을 디스하는 노래를 만든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나왔어. 처음엔 내가 나왔는데 애들이 그런 거야. 아줌마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나를 넣자라고 그랬을 때 코겔 애들은 재미있었던 거야. 아줌마도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 그랬어. 근데 나온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이제 여자 BJ들 욕하는 내용이야. 근데 여자 BJ들 나오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해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내가 들어가는 장면은 남자 BJ 4명 사이에 나를 집어넣어 놓고 속옷을 보여주며 별풍선을 구걸해 이렇게 후렴구가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와. 이 노래 만든 새끼 나와. 내가 이거 퍼돌린 애들이랑 이거 만든 놈이랑 내 이거 다 고소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선언을 했어. 그게 2월인가 일이야. 2월 초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전화를 해. 잘못했다. 자기네들은 재미로 한 거고 자기네들을 끊어서 만들었다는 거야. 어떤 BJ 부분은 각자 나눠서 만들었고 내 거를 만든 애가 군대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한 번만 봐달래. 좋다. 내가 앞으로 내 눈에 이 노래가 띄면,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제 아프리카 여방장들을 막 비난하는 노래였거든. 내 눈에 이 노래가 어디서든지 단 한 번이라도 뜨이면 난 너네 모두를 고소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다 지워. 그 노래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그 노래가 싹 사라져서 지금은 볼 수도 없는 노래가 된 거야. 그때 걔네들이 약속하고 지운 거야.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을 누가 데프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데프콘이 노래를 만들었어. 그녀는 낙태 중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낙태 중이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네. 근데 애들이 막 낄낄거리면서 그녀는 낙태 중 말면서 아프리카 여방장들을 비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제목으로 그래 내가 낙태했다. 그러면서 데프콘 나와 하면서 데프콘한테 한 번 붙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 아줌마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다른 여방장 얘기한 거래. 야 아프리카 여방장 누가 낙태했다고 얘기했냐.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낙태했다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내 딸 밑에 동생 둘을 임신을 했는데 걔네들이 계류유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반을 건너다니는 낙태 수술했다. 나 그거 2번 인정한 거 나밖에 없다. 그녀는 낙태 중에 내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들이댄 거야. 근데 뭐 옛날에 무슨 아프리카 여방장 중에 누가 무슨 무슨 지식인인가에 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아이디가 그 여방장이 옛날에 썼던 아이디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아이디
너 공유해 안 해? 한대. 그러면 그 아이디로 글을 쓴 애가 그 여자애가 썼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결국 무슨 여방장이 낙태했다라는 그 주장은 옛날 고리꽃짝에 무슨 질문에 나와있던 그 글 한 편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까지 만들어갖고 비난한 거야. 결국 내가 그날 밤에 이제 작살 낸다고 막 했지. 그래갖고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우리 방송을 처음으로 3,000명이 넘게 봤어. 그때 2010년까지는 3,000명이 본 적이 없어. 많이 본 게 1,000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3,000명이 넘게 본 거야.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또 날 썼어, 기사로. 그때 어떤 이제 여방장이,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여방장이야. 그만둔 여방장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가 뭐 가슴이 큰 게 일부러 큰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자기를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방장이었는데 자기에 대해서 온갖 악플을 달아서 자기가 방송을 못하고 나왔다면서 막 울고불고 전화를 했어. 근데 난 걔를 욕한 적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막 전화를 해서 울길래 왜 나한테 신경질 내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또 막 인기가 있긴 있었어. 그 사건 때. 근데 좌우지간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 데프콘 회사에서 데프콘 기획사 사장이 사과문을 올려. 잘못했다. 그 데프콘 노래 그녀는 낙태중은 잘못된 노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데프콘 친척인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고 끝내줬지.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 그게 2010년 봄이야. 그게 왜 내가 기억나느냐. 그래서 그때 인원이 확 3,000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그해 3월에 발생하는데 2,000명 이상이 꾸준히 내 방송을 듣게 된 거야. 데프콘 사건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애들이 천안함 사건 나니까 아줌마 전장 나요? 그거 다 찾아온 거였지.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나는 그때 수상했지. 나는 데프콘이라는 사람 몰랐어. 왜 데프콘은 그런 노래를 냈을까? 그런데 얼마 뒤 데프콘이 텔레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 아니 근데 걔가 데프콘이 나라고 망치부인이라고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지. 내가 그때 그 데프콘한테 욕을 했던 건 너 그녀는 낙태중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그게 내 주장이었고 그 그녀는 낙태중이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나라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고소는 못했지. 예, 데프콘 그녀는 낙태중 그게 나야. 내가 저때 데프콘 논쟁을 해서 사실은 그 데프콘 논쟁 때문에 망치분이 확 유명해진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천안함 사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야. 원래 천안함 사건 때 낙곰수나 이런 팟캐스트가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내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나 혼자 싸웠어. 거의 혼자 싸웠어. 물론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팩트TV가 나갔지만 나처럼 1대1로 상대하고 전화 토론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들어봤지 그 당시에. 어쨌거나 그녀는 낙태중. 그러면서 거기서 별풍선이란 단어가 걔네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아프리카란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 노래에서 아프리카라는 표현 안 했는데 왜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왜 아프리카 애들은 낄낄거리면서 특정 여방장을 괴롭혔냐고. 결국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지네들은 아프리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런데 그 가사에 별풍선이 나와. 그래서 별풍선이 아프리카 말고 어디 나오냐? 그러고 따졌지. 없었어. 별풍선이라는 아이템을 파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 아프리카밖에 없었어. 별풍선이라는 말은 우리밖에 없었어. 그걸 그 코프리카 애들한테 글을 쓰게 했던 애들이 데프콘들한테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지. 그걸로 또 막 디스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쟤네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쟤네들 세 가지를 비하한다고. 여성 비하, 호남 비하, 노통 비하. 쟤네들이 이거는 국정원 직원이 한 짓이야. 국정원 직원의 그 좌익교수의 댓글 3,500개를 분석해 보니까 여성 비하, 노통 비하, 호남 비하. 그걸 한 게 밝혀진 거야. 그게 국정원 직원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여성을 막 디스하는 노래를 디스하고 그 다음에 이 호남을 디스하고 그리고 노통을 디스한 거야. 여러분
뉴스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래픽 SBS에서 수시로 등장해. 근데 처벌을 안 해. 왜겠어? 왜겠냐고. 분열시키려는 거야.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려고. 싸움이 벌어지면 얘네들의 목적은 일관돼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자주 가던 사이트에 요즘 들어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별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계속 싸움이 커진다. 그런 거 보신 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들에서 사소한 마찰들로 분란이 일어나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거 보신 분. 지금 곳곳에서 그러죠. 특히 사람이 많은 카페들이 주로 그래. 이용자가 많은, 유저가 많은 커뮤니티들이 지금 다 일제히 싸움이 났어. 왜 그러는 걸까? 왜? 별로 진짜 시답지 않은 일들로 시작된다니까? 그런데 그 시답지 않은 일들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유저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중재하잖아, 왜? 자, 지금 또 잘 생각해봐. 그런 커뮤니티에 싸움이 나. 그래서 그거를 그 사이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싸움을 중재해. 우리 사이트를 잘 살려나가자. 그러면서 중재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 치면서 그래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려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올라와. 그런 거 보신 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란을 중재를 했어.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또 올라와. 계속해서 싸움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싸움을 계속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반론을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또 반론을 하고 또 싸움이 이어가. 그치? 그게 패턴이야. 정청래 주승용이랑 똑같은 패턴. 자, 여러분. 정청래 주승용 똑같잖아.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고소하고 그럼 이제서 또 고소하고. 기가 막히지?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사이트에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래도 좀 개념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거야. 개념 있고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유저들을 막 비난을 해갖고 내쫓는 거야. 그런 거 보신 분 손. 개념 있고 영향력 있는 유저들을 막 비난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로 막 비난을 해서 속상해갖고 거길 떠나게 만들어. 보신 분. 많이 봤지? 많이 봤어? 그러면 지금 이 판에서 정청래 주승용 사건에서 영향력 있는 그 유저는 누구야? 나지.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를 떠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구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개표 부정에 대해서 찬성 안 한다고 계속 그걸로 물고 늘어지고 계속 돌리고. 그지? 이게 패턴이야. 내가 아까 내가 문재인 내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야권 통합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겠다. 진심이겠어? 내가 14년 동안 그걸 12년 동안 내가 그거를 지켜봐 왔는데 2004년부터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걔네 패턴을 지켜봤어. 맨 처음에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무너졌고 그렇게 아고라가 무너지고 영향력 있는 사이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내가 12년을 본 사람이야. 내가 거기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나도 패턴이 있지. 안 해! 안 한다는 얘기 뭐 하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더러 스스로 정리하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등 돌리는 거 당신들이 받게 될 결과다. 그러니까 자체적 자정 노력을 해서
그런 얘기 못하게 하라는 사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겠냐? 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겠어? 나는 이제 문재인한테 관심 끊기로 했다. 생유 이렇게 쓴 거야, 미친 새끼가. 그 뜻이 뭐겠어? 제발 쌈박질 좀 그만하고 지금 어떻게 공천 개혁할 건가 그 얘기 하라는 거 아니야. 아, 모자라가지고 그냥. 내가 전부 다 꼴보기 싫고 내가 진짜 주말 내내 나는 이제 내가 우리나라를 진짜 떠야 되겠어. 우리 딸을 데리고 내가 세계 일주를 가야 되겠다. 응? 세계를 떠돌이라면서 떠돌다가 마음 맞는 데 있으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봐봐. 응? 뭐가 나올지 알겠지? 내가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번에는 날 못 찾는 곳, 나한테 전화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러다가 내가 이걸 봤잖아. 너 이제 그만 들어가라. 너 그만 들어가고 우리 오빠야 좀 나오라 그래. 예, 이렇게 손학규 전 고문의 복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변화 요구와 쓴소리 당 밖에서도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뜻의 육참골단을 문 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조국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고요.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조국 교수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육참골단 얘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의원들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친문, 친노, 호남 기득권 모두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의 공개선언 이걸 요구하셨는데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 여러 계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계파끼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먹는가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현재 이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수권 세력이 되려면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상대방의 기득권을 뺏어서 내 기득권을 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계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예. 저희 생각입니다. 그거는 당내에서 보자면 다 뒤집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야 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감동을 줄 것이고요. 예. 각 계파가 모여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서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효과도 없을 것이고 감동도 못 준다. 왜 효과가 없냐 하면 예. 거기에서 한 석, 두 석, 몇 프로를 가지고 너희 계파가 많이 먹었다, 우리 계파가 적다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만 벌어지게 되면 유권자와 또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은 또 떠날 것이다. 예.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친문, 친노, 호남 기득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시는 것은 네네. 기존의 의원들이 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건 아니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 두지 않고 불출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두 번째는 현역 교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새정치, 그 이전에 민주당,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대개 그래 왔습니다. 네. 근데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것이 최근에 있은 천정배 후보의 당선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가 일종의 집권당인데 새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새정치가 25%만 바꿔왔던 거죠. 즉 호남에도 많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예. 그 인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 공천 시스템이다.
이러면 저는 새정치의 저기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현역 교체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예.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절반 가까이. 네, 그래야지 새정치를 지지하는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이 충족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친노의 문제가 또 있겠죠. 물론 친노의 그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친노에 대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친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노든 뭐 친문이건 또는 호남이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합의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 어느 계파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선수가 오래됐다라든가 네네. 그런 것도 그 기준에 들어갑니까? 물론이겠죠. 물론 저는 뭐 그 선수가 나이가 많거나 선수가 높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연령을과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봤어요. 예. 통상 생각할 때는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더 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예. 않습니다.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새누리보다 3살, 4살 많더라고요. 더 예. 늙은 정당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새정치가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원 구조도 그렇고 하고 국회의원의 연령도 그렇고 하고 나이가 든 정당이라고 했을 때 예. 훨씬 더 좀 나이 드시고 원숙한 분들도 필요하지만 더 아닌 분도 필요하다. 그렇다 예. 한다면 한 4선 이상의 중진급들은 그 물론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만 모두 물러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 가을하우스 아비님. 여보. 아까 나는 뭐 조국 교수님의 뭐 얼굴이 잘생겼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뭐 키 크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예. 다만 뭐 얘기는 들을만 하네. 그 말은 좀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장을 시켜야 된다. 누군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 어떤 사람이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좌우지간 저 인터뷰를 보면서, 저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전부 다 접고 내가 진짜 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 모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잠수를 타봐서 알아. 우리 국내에 남아있으면 날 계속 괴롭히면서 방송하라고 그럴 거야. 나를 못 알아보는 해외로 도피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잠수 타러 갈 생각을 하다가 조국 교수 저 인터뷰를 보면서, 그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면,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면 해외 도피를 잠시 미루도록 하겠어. 조국 교수가 그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해외로 완전히 떠버리려는 나의 계획을 잠시 미룰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딱 조국 교수가 저 인터뷰를 하자 미친 듯이 채널A하고 종편들이 안철수를 디립다 들이대고 있어. 들이댈 걸 들이대야지. 그러면서 안철수도 서울대 대학원장이었다. 서울대 대학원에도 이렇게 그 레벨이 있잖아. 안철수가 그 대학원장 했던 그 대학원은 실체가 없는 대학원. 그냥 SK에서 돈을 내갖고 그냥 만들어준 직함이잖아. 그걸 무슨 안철수가 무슨 대학원장이라고 막 그렇게 띄워준 거 아니야. 이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이게 좀 차이를, 이게 비교를 하려면 레벨이 좀 다르지. 어디다 대고 안철수야! 여기서 드러나는 건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금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야. 요게 마지막 기회야.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고 정말 혁신의 칼을 휘두른다면 어쩌면 국민들의 희망이 되살아날지도 몰라. 그래서 그 희망을 짓밟기 위해서 띄우는 게 안철수 손학규야. 안철수 손학규를 띄우는 이유가 그래서야.
조국 교수에게 전권을 주고 정말로 당의 혁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호남에서 안철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호남이 안철수를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 지금 호남은 안철수가 뭐 이제 내가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문재인하고 김무성이 광주 시민들한테 냉대를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났잖아. 광주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 보도 하나도 안 나왔죠. 그 현장에 있었던 광주 시청자들이 보낸 제보에 의하면 안철수한테 더 큰 야유를, 문재인 대표한테 욕한 것보다 안철수한테 더 큰 야유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보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엇내기라는 거야. 그래서 엇내기라는 거야. 역시 종편이 띄우는 제3후보 안철수. 예. 그러면서 이 김무성, 문재인 둘이 똑같이 광주 시민한테서 냉대받은 것처럼 개뻥치고 말이야. 나머진 제 방송 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 내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화수목금 내일도 방송합니다. 내일 낮 2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집안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망치부인 방송이 지금 월요일 날 오전 방송, 그다음에 수요일 날 휴방, 화목금만 낮 2시. 이 체제가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비판이 들어와서 오늘 밤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2차 협상 결과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모르겠어. 현재 망치하는 이 망치부인의 주장은 지금처럼 월요일 오전 방송, 그 다음에 화목금 낮 2시 방송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강력한 비판자인 이 김 사장은 월화수목금 낮 2시로 가야 된다. 그 지금 이 팽팽히 두 안이 맞서고 있어요. 과연 오늘 밤 어떤 뭐 이거 둘 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 내가 오늘 기어이 우리 신랑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정말 어디로 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신랑 편 들지 말고 잘 기다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이번 주 다음 주는 화수목금 낮 2시에 방송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는 화수목금 낮 2시에 방송하고요.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 맡으면 내가 해외로 잠수 타는 거를 잠깐 미루고, 만약에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 안 되고 뭐 무슨 안철수를 덤으로 끼워가지고 안철수 조국 같이 해라 뭐 이따위로 나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예. 이미 안철수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야. 광주시장 경선 실패했고, 그 작년 7월 재보선 그 공천 실패로 이미 실패가 인증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혁신위원장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안철수를 당내에서 밀기만 해봐. 누가 안철수를 당내에서 밀었는지 조사들 해갖고 내일 낮 2시에 모여. 알았지? 오늘 밤부터 잘 감시를 해. 누가 지금 새정연 안에서 안철수를 띄우나 그 명단을 싹 조사를 해갖고 내일 낮 2시에 모여. 죽는 수가 있어 진짜.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제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음악 사이트하고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 그 음악 그 프로그램이. 그러더니만 노래가 안 나와.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106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3,200명 넘는 것 같은데. 오늘 추천 안 하고 간 인간들 있지? 새로 딱 비닐 뜯어가지고 이제 새로 입은 빤스에다 녹색 소스 한번 해봐야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첫날 밤에 화끈하게 그냥 분가분가 중에 설사 한번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추천해주신 3,205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놀래서 한 100분. 다음에도 와서 늦게 하면 지리는 수가 있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누가 별풍선 많이 쐈나 이거 보면
나중에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추파 던지고 그럴까봐 인사를 일일이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몰래 나중에 찾아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인사 못 드렸지만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방에서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우리 풍행국님 그 다음에 참세상님 여비고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널리 뿌려주세요.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